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비추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때 행복보다 불행이 더 익숙했던 한 남자의 어둡고 긴 터널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에겐 더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위로와 희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남자의 고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던 3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반면 외롭고 아팠던 기억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맡겨져 소위 말하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독한 가난이 갓난아기였던 저를 돌볼 형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며 밤낮 없이 몸을 혹사하셨죠. 그런 두 분이 갓난아기인 저를 곁에 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저희가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꼭 데리러 올게요. 성구가, 엄마, 아빠 돈 벌어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울지 말고 있어. 그렇게 저는 할머니 품에 맡겨졌고 부모님은 월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 저를 보러 오시는 그 짧은 주말이 두 분의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저의 부모님은 제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그 시절 많은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비극, 바로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열악한 공장 숙소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두 분은 그날 새벽 조용히 스며든 가스에 쓰러진 채 한참 뒤에야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꽃다운 나이에 저와 늙은 할머니만 남겨두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갓난아기인 저를 등에 업고 아들과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내 아들, 내 며느리 살려내라. 살려내. 생때 같은 자식 새끼를 두고 우리 아들이 어찌 눈을 감으며 우리 며느리가 어찌 그 먼 길을 가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의 손길은 늘 따뜻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 무엇 하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했고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예쁜 도시락도 싸온단 말이야. 왜 우린 안 가? 나도 김밥이랑 계란말이 들어있는 도시락 먹고 싶어. 철없는 손자의 투정의 할머니는 그저 밥에 김치를 싸주시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운동회 날 아빠 손을 잡고 달리는 친구가 부러웠고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모여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죽도록 샘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파셨고 그 때문에 저는 늘 텅 빈 집을 홀로 지켜야 했습니다. 난 버려졌어.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일지 몰라. 어두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저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쟤는 엄마 아빠 없대. 같이 놀지 말자.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할머니에게 못되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시장에서 자꾸 이런 걸 사와요. 이 돈 아껴서 용돈이나 더 달라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속상한 얼굴로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지만 철이 없던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의 방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한 사춘기였죠.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고 술을 마시고 급기야 패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갈 때마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우리 손주가 참말로 불쌍한 놈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래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 쪽팔리게 왜 이래요? 그냥 가요. 차라리 콩밥 먹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방황의 끝은 결국 소년원이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상해, 그리고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학교폭력의 누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되던 날, 할머니는 옷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구가, 거기서도 밥 잘 챙겨 먹고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알았지? 할머니,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회 같은 거 오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시면 제발 병원에 좀 가세요. 저는 기어이 할머니 앞에서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보이며 그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찐빵과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꼬깃꼬깃 쥐고 오셔서 교도관에게 제발 이것만이라도 전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범죄자였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저 찐빵을 좋아하는 어린 손주였던 모양입니다.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제 곁엔 고등학교 졸업장도 평생 함께일 것 같던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자 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른바 조직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덩치도 크고 전과 기록까지 있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업소의 뒤를 봐주고 싸움을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며 그야말로 깡패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큰 싸움에 휘말렸고 상대 조직원이 크게 다치면서 저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누워 저는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스스로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쩐지 몇 주째 면회를 오시지 않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전 남기셨다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강아지 성구가, 이 할미마저 가버리면 우리 불쌍한 손주 혼자 어쩔꼬.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부모 잘못 만나고
이 할미를 잘못 만나 내가 그리 된 것이다. 그래도 할미는 우리 손주를 믿는다.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니? 돌이 지나자마자 엄마, 아빠 소리를 했고 5살 땐 가르쳐주지도 않은 책을 술술 읽었지. 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국이가 부디 마음 고쳐먹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내 손자가 계속 교도소나 들락거리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게야. 내가 널 사람 만들지 못하고 저승에 가면 내 엄마 아빠 얼굴을 어찌 보겠니.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사랑하는 우리 손주. 이 할미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하나뿐인 손주 뒷바라지에 허리가 굽도록 일만 하시던 우리 할머니. 교도소에 있는 저를 위해 매달 용돈을 붙여주시던 우리 할머니. 제가 싸우고 다쳐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로 약국에 달려가시던 우리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제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출소 후 저는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며칠 밤낮으로 울며 빌었습니다. 할머니, 이 못난 손주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너무 늦게 할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저 할머니 앞에서 약속할게요. 꼭 사람답게 살게요.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당당한 손자가 될게요.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직을 그만두기 위해 저는 목숨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중졸 학력에 가진 기술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고 몸 하나는 튼튼했기에 다행히 작은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준 한 사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공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 탓에 늘 혼자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가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이봐, 지금 이분한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거 범죄인 거 몰라요. 어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깡패 같던 제 겉모습과 험악한 말투의 사람들은 꼬리를 내렸고 그 후로는 누구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제 등 뒤로 조용히 숨곤 했습니다.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겁이 많아 보이던 아내.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썰렁한 개그를 하면 아내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지금 웃으셨죠? 웃으니까 이렇게 예쁜데 앞으로 많이 웃으세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 아내 역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본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변변한 예물도 없이 한 달 월급을 모아 구한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단 한 장의 결혼사진을 들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장모님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붙잡은 이 손 절대 놓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내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었고, 저 또한 아내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2번의 가슴 아픈 유산 끝에 저희에게 천사 같은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의 몸은 많이 상했지만 우리 세 식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를 마중 나오는 아내와 딸아이를 보는 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작은 발소리와 함께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는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유독 배만 볼록하게 불러오는 것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고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소암. 그것도 이 30대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앞에서 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는 물론 자궁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린 딸은 늘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암은 이미 골반과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착한 아내 대신 저를 데려가시란 말입니다. 저의 절규에도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년 3개월의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끝에 34대 젊은 나이로 저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서아야. 여보, 우리만 두고 가지 마. 제발. 이제 난 누굴 위해 살아. 제발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 여보, 미안해. 당신을 또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 저 먼 곳에서 당신과 우리 딸 지켜보고 있을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 아내를 떠나보내고 제 세상은 다시 멈췄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아내의 환영이 보였고 귀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마음까지 먹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손길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놀란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내 살배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24번의 거절 끝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5번째 공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면접을 보는 내내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칭얼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냈고 바로 그때 면접을 보던 사장님께서 제 딸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주셨습니다. 허허, 배고프다는 아이를 왜 혼내고 그러나? 얘야, 이리 와서 빵 먹으렴. 참 예쁘게도 생겼구나. 저는 염치불구하고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뜻밖에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만. 혼자서 저리 예쁜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걱정 말게. 내가 당장 공장 근처에 숙소를 알아봐 줌세. 근처에 어린이집도 있으니 아이 키우기 어렵지 않을 걸세.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적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장에는 한국인 직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았지만 모두가 제 딸을 친조카처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딸을 공장 마스코트라 부르시며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밤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바로 옆 숙소에 살던 저는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하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린 뒤 주변에 잠들어 있던 외국인 동료들을 깨우고 미친 듯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아, 공장을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 어떡하나. 자네마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는가. 사장님, 전 괜찮습니다. 공장은 괜찮습니까? 자네 덕분에 괜찮아. 자네가 우리 모두를 살린 걸세. 정말 고맙네.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할머니, 제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던 아내,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 제 딸. 마지막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제 딸을 품어주신 사장님과 동료들까지.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처럼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으로,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제 삶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사랑이라는 빛만 있다면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비추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때 행복보다 불행이 더 익숙했던 한 남자의 어둡고 긴 터널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에겐 더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위로와 희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남자의 고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던 3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반면 외롭고 아팠던 기억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맡겨져 소위 말하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독한 가난이 갓난아기였던 저를 돌볼 형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며 밤낮 없이 몸을 혹사하셨죠. 그런 두 분이 갓난아기인 저를 곁에 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저희가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꼭 데리러 올게요. 성구가, 엄마, 아빠 돈 벌어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울지 말고 있어. 그렇게 저는 할머니 품에 맡겨졌고, 부모님은 월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 저를 보러 오시는 그 짧은 주말이 두 분의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저의 부모님은 제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그 시절 많은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비극, 바로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열악한 공장 숙소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두 분은 그날 새벽 조용히 스며든 가스에 쓰러진 채 한참 뒤에야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꽃다운 나이에 저와 늙은 할머니만 남겨두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갓난아기인 저를 등에 업고 아들과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내 아들, 내 며느리 살려내라. 살려내. 생떼 같은 자식 새끼를 두고 우리 아들이 어찌 눈을 감으며 우리 며느리가 어찌 그 먼 길을 가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의 손길은 늘 따뜻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 무엇 하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했고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예쁜 도시락도 싸온단 말이야. 왜 우린 안 가? 나도 김밥이랑 계란말이 들어있는 도시락 먹고 싶어. 철없는 손자의 투정의 할머니는 그저 밥에 김치를 싸주시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운동회 날 아빠 손을 잡고 달리는 친구가 부러웠고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모여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죽도록 샘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파셨고 그 때문에 저는 늘 텅 빈 집을 홀로 지켜야 했습니다. 난 버려졌어.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일지 몰라. 어두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저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쟤는 엄마 아빠 없대. 같이 놀지 말자.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할머니에게 못되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시장에서 자꾸 이런 걸 사와요. 이 돈 아껴서 용돈이나 더 달라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속상한 얼굴로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지만 철이 없던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의 방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한 사춘기였죠.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고 술을 마시고 급기야 패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갈 때마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우리 손주가 참말로 불쌍한 놈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래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 쪽팔리게 왜 이래요? 그냥 가요. 차라리 콩밥 먹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방황의 끝은 결국 소년원이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상해, 그리고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학교 폭력의 누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되던 날, 할머니는 옷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구가, 거기서도 밥 잘 챙겨 먹고,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알았지? 할머니,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회 같은 거 오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시면 제발 병원에 좀 가세요. 저는 기어이 할머니 앞에서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보이며 그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찐빵과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꼬깃꼬깃 쥐고 오셔서 교도관에게 제발 이것만이라도 전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범죄자였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저 찐빵을 좋아하는 어린 손주였던 모양입니다.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제 곁엔 고등학교 졸업장도 평생 함께일 것 같던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자 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른바 조직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덩치도 크고 전과 기록까지 있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업소의 뒤를 봐주고 싸움을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며 그야말로 깡패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큰 싸움에 휘말렸고 상대 조직원이 크게 다치면서 저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누워 저는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스스로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쩐지 몇 주째 면회를 오시지 않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전 남기셨다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강아지 성구가, 이 할미마저 가버리면 우리 불쌍한 손주 혼자 어쩔꼬.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부모 잘못 만나고 이 할미를 잘못 만나 내가 그리 된 것이다. 그래도 할미는 우리 손주를 믿는다.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니? 돌이 지나자마자 엄마, 아빠 소리를 했고 5살 땐 가르쳐주지도 않은 책을 술술 읽었지. 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국이가 부디 마음 고쳐먹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내 손자가 계속 교도소나 들락거리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게야. 내가 널 사람 만들지 못하고 저승에 가면 내 엄마 아빠 얼굴을 어찌 보겠니.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사랑하는 우리 손주. 이 할미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하나뿐인 손주 뒷바라지에 허리가 굽도록 일만 하시던 우리 할머니. 교도소에 있는 저를 위해 매달 용돈을 붙여주시던 우리 할머니. 제가 싸우고 다쳐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로 약국에 달려가시던 우리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제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출소 후 저는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며칠 밤낮으로 울며 빌었습니다. 할머니, 이 못난 손주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너무 늦게 할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저 할머니 앞에서 약속할게요. 꼭 사람답게 살게요.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당당한 손자가 될게요.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직을 그만두기 위해 저는 목숨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중졸 학력에 가진 기술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고 몸 하나는 튼튼했기에 다행히 작은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준 한 사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공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 탓에 늘 혼자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가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이봐, 지금 이분한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거 범죄인 거 몰라요. 어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깡패 같던 제 겉모습과 험악한 말투의 사람들은 꼬리를 내렸고 그 후로는 누구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제 등 뒤로 조용히 숨곤 했습니다.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겁이 많아 보이던 아내.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썰렁한 개그를 하면 아내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지금 웃으셨죠? 웃으니까 이렇게 예쁜데 앞으로 많이 웃으세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 아내 역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본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변변한 예물도 없이 한 달 월급을 모아 구한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단 한 장의 결혼사진을 들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장모님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붙잡은 이 손 절대 놓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내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고 저 또한 아내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2번의 가슴 아픈 유산 끝에 저희에게 천사 같은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의 몸은 많이 상했지만 우리 세 식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를 마중 나오는 아내와 딸아이를 보는 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작은 발소리와 함께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는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유독 배만 볼록하게 불러오는 것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고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소암. 그것도 이 30대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앞에서 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는 물론 자궁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린 딸은 늘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암은 이미 골반과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착한 아내 대신 저를 데려가시란 말입니다. 저의 절규에도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년 3개월의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끝에 34대 젊은 나이로 저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서아, 서아야. 여보, 우리만 두고 가지 마. 제발. 이제 난 누굴 위해 살아. 제발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 여보, 미안해. 당신을 또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 저 먼 곳에서 당신과 우리 딸 지켜보고 있을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 아내를 떠나보내고 제 세상은 다시 멈췄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아내의 환영이 보였고 귀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마음까지 먹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손길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놀란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내 살배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24번의 거절 끝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5번째 공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면접을 보는 내내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칭얼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냈고 바로 그때 면접을 보던 사장님께서 제 딸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주셨습니다. 허허, 배고프다는 아이를 왜 혼내고 그러나? 얘야, 이리 와서 빵 먹으렴. 참 예쁘게도 생겼구나. 저는 염치불구하고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뜻밖에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만. 혼자서 저리 예쁜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걱정 말게. 내가 당장 공장 근처에 숙소를 알아봐 줌세. 근처에 어린이집도 있으니 아이 키우기 어렵지 않을 걸세.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적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장에는 한국인 직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았지만 모두가 제 딸을 친조카처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딸을 공장 마스코트라 부르시며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밤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바로 옆 숙소에 살던 저는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하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린 뒤 주변에 잠들어 있던 외국인 동료들을 깨우고 미친 듯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아,
공장을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 어떡하나. 자네마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는가. 사장님, 전 괜찮습니다. 공장은 괜찮습니까? 자네 덕분에 괜찮아. 자네가 우리 모두를 살린 걸세. 정말 고맙네.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할머니, 제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었던 아내,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 제 딸. 마지막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제 딸을 품어주신 사장님과 동료들까지.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처럼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으로,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제 삶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사랑이라는 빛만 있다면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비추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때 행복보다 불행이 더 익숙했던 한 남자의 어둡고 긴 터널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에겐 더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위로와 희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남자의 고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던 3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반면 외롭고 아팠던 기억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맡겨져 소위 말하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독한 가난이 갓난아기였던 저를 돌볼 형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며 밤낮 없이 몸을 혹사하셨죠. 그런 두 분이 갓난아기인 저를 곁에 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저희가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꼭 데리러 올게요. 성구가, 엄마 아빠 돈 벌어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울지 말고 있어. 그렇게 저는 할머니 품에 맡겨졌고 부모님은 월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 저를 보러 오시는 그 짧은 주말이 두 분의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저의 부모님은 제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그 시절 많은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비극, 바로 연탄가스 중독이었습니다. 열악한 공장 숙소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두 분은 그날 새벽 조용히 스며든 가스에 쓰러진 채 한참 뒤에야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꽃다운 나이에 저와 늙은 할머니만 남겨두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갓난아기인 저를 등에 업고 아들과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내 아들,
내 며느리 살려내라. 살려내. 생떼 같은 자식 새끼를 두고 우리 아들이 어찌 눈을 감으며 우리 며느리가 어찌 그 먼 길을 가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의 손길은 늘 따뜻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 무엇 하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했고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예쁜 도시락도 싸온단 말이야. 왜 우린 안 가? 나도 김밥이랑 계란말이 들어있는 도시락 먹고 싶어. 철없는 손자의 투정의 할머니는 그저 밥에 김치를 싸주시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운동회 날 아빠 손을 잡고 달리는 친구가 부러웠고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모여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죽도록 샘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파셨고 그 때문에 저는 늘 텅 빈 집을 홀로 지켜야 했습니다. 난 버려졌어.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일지 몰라. 어두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저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쟤는 엄마 아빠 없대. 같이 놀지 말자.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할머니에게 못되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시장에서 자꾸 이런 걸 사와요. 이 돈 아껴서 용돈이나 더 달라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속상한 얼굴로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지만 철이 없던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의 방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한 사춘기였죠.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고 술을 마시고 급기야 패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갈 때마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우리 손주가 참말로 불쌍한 놈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래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 쪽팔리게 왜 이래요? 그냥 가요. 차라리 콩밥 먹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방황의 끝은 결국 소년원이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상해, 그리고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학교폭력의 누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되던 날 할머니는 옷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구가 거기서도 밥 잘 챙겨 먹고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알았지? 할머니,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회 같은 거 오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시면 제발 병원에 좀 가세요. 저는 기어이 할머니 앞에서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보이며 그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찐빵과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꼬깃꼬깃 쥐고 오셔서 교도관에게 제발 이것만이라도 전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범죄자였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저 찐빵을 좋아하는 어린 손주였던 모양입니다.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제 곁엔 고등학교 졸업장도 평생 함께일 것 같던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자 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른바 조직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덩치도 크고 전과 기록까지 있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업소의 뒤를 봐주고 싸움을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며 그야말로 깡패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큰 싸움에 휘말렸고 상대 조직원이 크게 다치면서 저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누워 저는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스스로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쩐지 몇 주째 면회를 오시지 않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전 남기셨다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강아지 성구가 이 할미마저 가버리면 우리 불쌍한 손주 혼자 어쩔꼬.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부모 잘못 만나고 이 할미를 잘못 만나 내가 그리 된 것이다. 그래도 할미는 우리 손주를 믿는다.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니? 돌이 지나자마자 엄마, 아빠 소리를 했고 5살 땐 가르쳐주지도 않은 책을 술술 읽었지. 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국이가 부디 마음 고쳐먹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내 손자가 계속 교도소나 들락거리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게야. 내가 널 사람 만들지 못하고 저승에 가면 내 엄마 아빠 얼굴을 어찌 보겠니.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사랑하는 우리 손주. 이 할미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하나뿐인 손주 뒷바라지에 허리가 굽도록 일만 하시던 우리 할머니. 교도소에 있는 저를 위해 매달 용돈을 붙여주시던 우리 할머니. 제가 싸우고 다쳐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로 약국에 달려가시던 우리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제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출소 후 저는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며칠 밤낮으로 울며 빌었습니다. 할머니, 이 못난 손주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너무 늦게 할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저 할머니 앞에서 약속할게요. 꼭 사람답게 살게요.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당당한 손자가 될게요.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직을 그만두기 위해 저는 목숨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중졸 학력에 가진 기술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고 몸 하나는 튼튼했기에 다행히 작은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준 한 사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공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 탓에 늘 혼자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가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이봐, 지금 이분한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거 범죄인 거 몰라요. 어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깡패 같던 제 겉모습과 험악한 말투의 사람들은 꼬리를 내렸고 그 후로는 누구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제 등 뒤로 조용히 숨곤 했습니다.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겁이 많아 보이던 아내.